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 아까 와 있었는데요. 아, 네. 다른 방송으로 하시느라고요. 방송이 제일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오늘 랩소디에선 처음 인사드리니까 인사드려봤고요. 저랑 같이 암호화폐 이야기부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비트와 알트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비트코인은 지켜주는 거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질문이 있어요. 예, 게리 말씀하세요. 겐슬러는 왜 이렇게 알트코인을 싫어해요? 그거는 제가 어제 이제 브리핑 했는데 왜 일단은 이렇게 초를 치나요? 그런 건 아니고 게리 겐슬러의 의견이 근데 그게 영향이 들어보세요. 아니, 본부장님 잘 들어보세요. 네. 게리 겐슬러는 이제 비트코인은 그 채굴을 통해서 얻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트코인은 재단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주식은 기업이 발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주식과 뭐가 다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기관이 증권거래위원회니까 너희를 다 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예, 그 나름에는 논리가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증권이다. 와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크립토 투자자들은 아주 싫어했었죠. 그리고 이제 겐슬러 입장에서도 뭐 이제 사임한 상황에서 그냥 발언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어차피 뭐 CNBC 이런데 그냥 나가가지고 왜 우리도 패널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사임한 입장에서 뭔가 이제 그런 영향력이 크게 없기도 하니까 더 그렇게 발언을 저희 패널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군요. 뭐 전 의장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겐슬러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편하게 자기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 영향도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이었어요. 그리워요? 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또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 화납니다. 네. 이제 우리 댓글 많이 이제 앞을 남깁니다. 그립다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거 이제 겐슬러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은 이제 왜 그거를 우려했었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SEC 관할 안에 들어오면은 이 겐슬러가 다 상폐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성도 있었고 이제 크립토와 증권은 확실히 구분하고 싶어하는 아이덴티티적으로 이제 그런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겐슬러를 아주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그 후에 나와서 이제 계속 이제 같은 입장인 거예요. 본인이 취임했었을 때와 당시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유지력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알트코인들은 유지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시장의 색깔이 조금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8만, 뭐 9만, 10만까지 올라줬을 때 많은 알트코인들이 막 너도 나도 펌핑을 하면서 올라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의 사이클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지금의 시장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시장인 거죠. 근데 뭐 이해는 갑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알트코인 매수를 해와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알트 랠리를 촉발시키는 데는 이제 이더리움이 빨리 올라와 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신기한 거는 비트코인이 너무 지지력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10만 달러는 정말 고점이었고, 그러니까 8만 4천, 8만 5천을 계속 이제 그 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해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가격 방어력이 너무 좋은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약간 두 가지의 길이 갈리는 거죠.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비트코인이 색깔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건지가 이제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전자산일까 위험자산일까? 근데 이런 이제 타이밍을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우리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알트는 또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알트는 특히나 이더리움 쪽으로는 재단 쪽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더리움 자체는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킹을 하면서 그 이자를 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라는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사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한다고 해요. 그럼 저는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일정 기간 동안 팔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더리움이 저한테 이자를 줍니다. 근데 그 이자가 많게는 제가 알기로 9%, 10%까지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금이자보다 많은 거죠. 대신에 이더리움 재단은 뭘 얻을 수 있냐면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당장 이더리움을 팔 생각이 없어. 나는 장기 투자할 생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스테이킹함으로써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들이 공급을 조절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뭐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더리움 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더리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모든 기술적인 지표, 온체인 지표상에 이더리움은 저점인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술적인 지표들과 뭐 온체인 데이터의 분석들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계속 약세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회복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그 가치의 회복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더리움은 오늘도 1,580달러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유동성 가장 많은 코인은 XRP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물론 XRP가 뭐 가격이 지금 2달러 좀 초반대이긴 하지만은 그 시장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XRP가 가장 많아요. 이쪽에 돈을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려는 자, 살려는 자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XRP를 조금 더 그나마 알트코인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시즌 지수보다 그 ETF 플로우를 같이 보고 싶은데 이게 갑자기 안 들어가지네요. 요거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 지수고요. 그 다음에 ETF 플로우를 오늘 같이 볼게요. 크립토 ETF. ETF가 그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유입이 들어와 줬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유입이, 지금 여기 핑퐁 형태인데 이제 계속 팔아냈던 그런 시즌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유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저의 뉴스들도 여러분들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제 블룸버그 연구원이 그 마이클 세일러랑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에 관한 가격 방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다른 자산, 위험 자산들이 떨어질 때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사실 그 ETF에 관한 유입량들과 세일러가 어느 정도 그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 ETF 연구원인 에릭 발추나스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마이클 세일러랑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매수세를 기록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한 달 동안은 순유입세를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트와 이더가 좀 다른 모습이고요. 에릭 발추나스는 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한 달간 유치한 순유입액은 1억 3,100만 달러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또 이는 매우 안정적인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의 약세장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이런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죠. 보다 더 견고한 투자 전략을 갖고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세일러 역시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방어해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에릭 발추나스는 그 블룸버그 ETF 분석가로서 처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일이라든지 승인 가능성을 가장 먼저 예측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세일러를 조금 비판하기도 했어요.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사는 매집 전략을 지적을 하기도 했고, 우리가 지난 또 며칠 동안 비트코인 그래도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게 그 FTX 채권자들이 던진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FTX 사태 때 이제 돈을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채권자들이 받았던 그 암호화폐를 던진 경우,
그리고 정부 측에서의 매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미국 정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크로드 사태 때 그 매집했던 비트코인 있잖아요. 압수했던 거, 그거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겉으로는 뭐 우리가 압수된 물량을 이제 매집할게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실크로드 사건 때 이제 압수한 거는 이미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 평가가 나왔거든요.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된다. 근데 그 물량이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조금씩 팔고 있었다. 그런 썰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물량들을 세일러랑 그다음에 현물 ETF가 좀 받아내면서 가격을 좀 방어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릭 바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래티지의 매집 전략은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도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하나로 4천억 원이나 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3,459개를 매수를 했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 기업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53만 1,600개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격 방어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플 XRP 이야기인데요.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가 미국 금융산업규제청으로부터 브로커 딜러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히든로드 자회사인 히든로드 파트너스가 획득을 했고 이를 통해서 채권 프라임 브로커리지 플랫폼 확장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향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 자산의 청산과 자금 조달 그리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게 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나왔냐면은 이 XRP가 지난달에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가격이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히든로드의 그 이슈이긴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XRP가 이제 조금 더 미국의 이제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XRP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개월 내에 인수가 완료가 될 건데 요 인수가 완료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브로커 딜러 운영 라이선스를 이제 취득을 했고 채권 프라임 브로커리지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이제 운영 체제 자체가 이제 XRP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XRP의 사업 다각화, 리플의 사업 다각화가 요번에 트럼프 들어오면서 계속 좀 가속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 나타내는 그런 지표예요. 온체인 지표를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2011년도부터 2024년 그리고 최근까지의 지표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는 시장에서의 좀 약세장, 횡보장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좀 기대했었던 불리시 마켓, 그러니까 이미 뭐 시장에서 한번 튀어 올랐었지만 또 한 번의 이제 불리시 마켓에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립토컨트의 다양한 분석가들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생각보다 횡보장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 횡보장을 몇 달을 견뎌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횡보장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더 큰 국면으로 들어설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딱 정답을 내리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 채굴 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그 비트코인 매도를 좀 많이 보여왔어요. 온체인 지표상. 근데 이제 채굴 업체들도 이제 채굴을 할 때 드는 뭐 비용이라든지 채굴을 하면서 전기료도 내야 되고 시설비도 내야 되고 하물며 임대료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비용들을 비트코인을 일부 팔아서 이제 계속 이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업체들이 언제 파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채굴업체들이 이제 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채굴을 하는데 해시 값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리부터 설명하자면 좀 내용이 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을 하려고 하면은 올바른 해시 값을 구해야 되고 그 해시 값이 딱 구해졌을 때 그 블록체인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을 보상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개인 컴퓨터로도 채굴을 할 수 있었는데 점점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그게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연산이.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10분에 한 개씩만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애초에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10분에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달라들으면 1, 2분 만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난이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업체들도 더 많은 연산과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 악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채굴량 자체도 너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인 테더가 채굴 업체 투자를 계속 꾸준하게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SEC 공시를 통해서 채굴 업체 비트디어 지분에 약 455억 원어치를 매입했다고 보도했고요. 테더는 비트디어의 지분 22.8%를 확보하게 됐고 테더는 앞서서 채굴풀 오션에 대한 지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상장 채굴업체 14곳이 지난달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 시가총액이 한 달간 이제 8조 원 넘게 감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더가 지분을 매입한 비트디어의 주가는 또 7.62달러에 17일 날 거래를 마쳤고요. 사실 이제 이 테더의 의도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채굴업체들을 최근에 테더가 많이 사들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JP모건 보고서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방금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가 이제 또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JP모건은 일단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에 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고서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신에 투자자들이 금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결과적으로 이제 금 가격이 이번에 3,660달러를 넘었잖아요. 정말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85,000달러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주식시장 또 기술주와 밀접하게 연관된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정말 최근에 보시면은 그래도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약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JP모건 보고서 상으로는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골드가 아니다. 이런 또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말에는 금 ETF를 일시적으로 눌렀던 적이 있지만은 이후에는 약세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JP모건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은 금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의 이제 많은 시장의 수요처는 금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우리 크립토 시장에 관한 약간의 악재로 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관한 그런 뭐 반응도는 크지는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들 같이 나눠봤습니다.